저녁 7시. 잘 차려진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노릇하게 부쳐진 계란말이,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평범하고 단란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지만 식탁을 감싼 공기 속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은이 61세는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종수 62세의 눈치를 살피며 소리 없이 밥을 떴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그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 규칙적인 소음이 오히려 숨막히는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아니, 말을 꺼낼 수는 있을까? 은희는 입안에서 겉도는 밥알을 억지로 삼켰다. 결혼 생활 35년. 한때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결코 깨지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대화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그러다 결국 침묵에 익숙해져 버렸다. 종수는 찌개는 입에도 대지 않는 채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평생을 몸담았던 섬유 회사에서 최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뒤로 그는 매일 밤 저렇게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희는 차마 그 동굴의 입구를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종수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달그락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은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어. 갈라지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가 식탁을 짓누르던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은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귀감이 멍멍해지며 남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희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날 밤 종수는 무너진 성벽 같았다. 저녁 식사를 마저 하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도 않을 만큼 꼿꼿하던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의 청춘을 바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늘 그렇듯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위로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괜찮을 거야? 힘내 같은 상투적인 말들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한참 만에 종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28배 입사해서 60이 넘도록 공장 기계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명절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데 결국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원망과 허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은희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안타까웠지만 그뿐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의 교류 없이 살아온 탓에 남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이다가 입을 닫았다. 종수는 그런 은혜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바라지도 않는 듯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음에도 그 닫히는 문은 은혜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부부의 침실은 2개가 된 지 오래였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은희는 한참 동안 남편의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손잡이를 잡고 들어가 등을 두드려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문은 단순한 나무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수십 년의 세월과 무관심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종수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곧장 자기 방으로 직행했다. 은희는 그가 나간 뒤에 일어나고 그가 잠든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잠만 자고 나가는 숙소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홀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은희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따르르릉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벨소리에 은희는 어깨를 움찔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김선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종수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최상철의 아내였다. 여보세요? 은희야, 나야 선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급하고 불안에 찬 목소리였다. 선희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은희야, 나 너 좀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아주 급한 일이야. 선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던 친구였다.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혹시 상철 씨도? 무슨 일인데? 상철 씨도 혹시? 그래 맞아. 우리 남편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만나. 내가 늘 가던 카페로 지금 바로 나와. 은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뚝뚝 하는 신호음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은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불길한 폭풍이.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약속 장소인 동네 상가 2층의 작은 카페는 은희와 선희가 십수년간 드나들던 곳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향 익숙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는 선희의 모습이 보였다. 은희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늘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던 얼굴은 푸석푸석한 민낯이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늘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바짝 마른 입술은 그녀가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짐작게 했다. 선희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을 보고 있다가 은희를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다. 무슨 일이야 선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자리에 앉자마자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그 작은 온기라도 빌려야 버틸 수 있다는 듯이. 우리 남편도 명단에 올랐어. 상철 씨도. 선희에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은혜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들의 고통이 곧 자신들의 고통이 되는 삶. 두 여자는 같은 운명의 배에 타고 있었다. 종수 씨랑 같은 팀이잖아. 둘 다 끝이래. 선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퇴직금 받으면 뭘 해야 할지, 아이들 결혼시키느라 얻은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으로의 막막한 날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러렀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마저 그 침묵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다. 한참 만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선혜의 차가 갑자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본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기묘한 광채가 섞여 있었다. 은혜야, 너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잔 게 언제야? 갑작스럽고 노골적인 질문에 은희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 부부는 완전히 끝났거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매야 남매.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잠자리 기억도 안 나.
선희의 솔직한 고백에 은희는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자신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남편의 천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손을 잡아본 기억조차 아득했다. 우리도 비슷해.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선혜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있잖아, 은혜야. 내가 최근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이상한 얘기 우리 나이대 부부들이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갖는데 선희의 눈이 위험할 정도로 반짝였다. 무언가 심상치 않아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에 은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특별한 모임이라니 다른 부부랑 같은 공간에서 각자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래. 쨍그랑 덕가 순간 의자이가 들고 있던 차타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따냈다. 뜨거운 커피가 살짝 흘러 손등을 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쉿 진정하고 들어봐. 서로 배우자를 바꾸는 그런 건 아니야. 절대로. 그냥 각자 자기 배우자하고만 하는 거야. 단지 4명이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거지. 서로를 의식하면서. 선희의 설명은 은희의 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미쳤어. 다들 단체로 미친 거 아냐? 난 갈래. 더는 못 듣겠어. 은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불쾌하고 추잡한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선희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친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놀랄 만큼 강했다. 앉아 은혜야. 제발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어줘. 선희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었다. 자극이 필요하잖아. 우리 이대로 늙어 죽을 거야. 아무 느낌도 없이 남편들은 퇴직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우린 그냥 거울 보면서 주름만 세다가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냐고 선희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 목소리는 텅 빈 은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대로 늙어 죽을 거냐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런 설렘도 기대도 없이 그저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것.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평생 착하게 희생만 하면서 살았잖아. 자식들 위해, 남편 위해. 근데 우리한테 남은 게 뭐야? 억울하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미친 짓 한 번 해보고 싶지 않냐고 선희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티는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친구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충격적이고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감각, 호기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억눌려 있던 욕망의 싹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건 너무 위험해. 남편이 알면. 은희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갔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선희이드는 이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은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간절하게 속삭였다. 우리 남편들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잖아.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바닥이고 어쩌면 이런 강한 자극이 필요할지도 몰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하고 논리적으로 들렸다. 선희의 제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두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처방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은희는 겨우 그 말을 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날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의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중년의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은 은희에게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선희의 제안은 독처럼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낮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치다가도 밤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과 기묘한 설렘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남편 종수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그는 은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할 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의 구분 등 푹 꺼진 어깨 생기 잃은 눈빛을 볼 때마다 은희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저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결심을 굳힌 것은 목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종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 직전 은희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용기를 냈다. 여보,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종수의 등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피로로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의자를 가리켰다. 잠깐만. 앉아서 얘기해요. 종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없이 식탁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은희는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마른 입술을 적셨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선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 제안을 더듬거리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른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배우자와만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단어 하나하나를 뱉어낼 때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종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술기운이 어린 눈으로 은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어이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은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종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대로 사는 게 맞아요.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냐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원망이 터져나왔다. 터져나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당신은 매일 술만 마시고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게 부부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종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두 손으로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깊은 절망감이 비쳤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나직하게 물었다. 최상철 그 자식도 동의했단 말이야. 네. 상철 씨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대요. 그 말에 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경쟁심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마음대로 해. 그것은 허락도 거절도 아니었다. 하지만 은희는 그것이 벼랑 끝에 선 남자의 마지막 동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양평에 있는 선희 부부의 별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 소리조차 그 침묵을 깨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종수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은은 안전벨트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수없이 맴돌았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갈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수는 그녀를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가보자. 그의 목소리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용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저 멀리 하얀 2층짜리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희 부모님이 물려주셨다는 별장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차문을 여는 단순한 행위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희가 애써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와, 은희야. 종수 씨도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거실에는 먼저 도착한 상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셨습니까, 종수 씨? 악수를 하려던 두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어색하게 머뭇거리다 각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뜨겁지도 않은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찻잔을 쥔 손가락 끝에서 각자의 불안과 긴장이 전해지는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희가 시계를 힐끔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갈까?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은희는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그때 종수가 먼저 일어나 은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다. 갑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뛰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큰 방 앞에 섰을 때 은희는 숨을 멈췄다. 선희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삐거. 오래된 문이 내는 소리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 중앙에는 킹사이즈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커튼이 살짝 열린 창문 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이 보였다. 네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 방의 문턱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네 사람은 문턱에 서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방 안으로 들어서지도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했다. 침대 2개가 자아내는 기묘한 위압감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선희였다. 그녀는 애써 마른 목에 침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 먼저 씻고 올게. 너희도 준비해. 선희는 상철의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여 방 안쪽의 욕실로 들어갔다. 딸깍하고 문이 닫히고 곧이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는 은희와 종수 단둘만이 남았다. 정적이 숨을 막히게 했다. 종수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축 처져 있는지 선명하게 보였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은희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았지만 온기 대신 두 사람의 떨림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모르겠다. 종수의 목소리는 짙은 안개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두려운 것이었다. 남편의 나약한 모습을 본 순간 오히려 은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졌다. 아니에요. 우리 해봐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얇은 실크 가운 차림의 선희와 상철이 나왔다. 선희는 평소보다 짙게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었다. 어색함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처럼 보였다. 너희 차례야. 은희는 종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예순한 살에 제 얼굴이 비쳤다. 처진 가슴, 늘어진 뱃살.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 이 나이에?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한 기묘한 설렘이었다. 은희는 준비해온 하늘색 슬립을 꺼내 입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옷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종수도 샤워를 마치고 편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잠시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자, 그럼 선인이가 한쪽 침대로 가서 앉았다. 상철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은희와 종수는 반대편 침대에 마주보고 앉았다. 네 사람이 각자의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간접 조명만이 네 개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시작하지 못했다. 은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얇은 슬리비 등에 축축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졌다.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선이였다. 그녀는 상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상철도 그런 선의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은은한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그 모습을 본 종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 역시 땀으로 축축했다. 여보? 시작할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종수가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천이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그의 심장 역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은희의 이마에 그리고 뺨과 목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평소의 의무적인 행위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바로 그때였다. 아. 옆 침대에서 선희의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방 안의 모든 감각을 뒤흔들었다. 은희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등줄기를 따라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 소리에 온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종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은희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기력함과 피로 대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잊고 있던 수컷의 본능이 깨어난 듯했다. 나만 봐. 종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두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동시에 기묘한 자극제가 되었다. 종수가 은희의 슬립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희 역시 그의 티셔츠에 손을 댔다. 옆에서 상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희야. 그 소리에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배덕감이 뒤섞여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종수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고 그의 허리를 감싸는 힘은 더 강했다. 그 역시 옆 침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보? 이상해요. 평소랑 다른 것 같아요. 은희가 속삭이자 종수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나도 옆에 누가 있으니까 더 떨려. 두 침대에서 동시에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어긋난 화음을 내는 이중주처럼 두 개의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기묘하게 어우러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신들의 소리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모든 감각이 뒤섞여 현실 감각이 마비되는 듯했다. 선혜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은혜의 몸도 활처럼 휘었다. 여보? 말을 끝맺지 못했다. 종수가 그녀의 입술을 깊게 막아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종수는 억눌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렀다. 은혜야. 늘 여보라고만 부르던 남편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 다정하고 뜨거운 부름에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얼마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네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 흐트러진 침대 시트,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선희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푸흐흐, 우리? 진짜 미쳤나 봐. 그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다. 상철이 피식 웃었고 종수도 따라 웃었다. 은희의 입계도 멋쩍은 미소가 번졌다. 긴장이 풀리면서 터져나온 허탈한 웃음이었다.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선희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거실은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로 눈부시게 밝았다. 어젯밤의 뜨겁고 은밀한 공기는 간대 없이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네 사람은 어색하게 둘러앉아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은희였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젯밤? 솔직히 다들 어땠어요? 선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내가 먼저 말해 볼게.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 모두의 시선이 선희에게 쏠렸다. 상철과 종수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더 흥분되더라고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방금 금기를 넘었고 그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선희가 진지한 눈빛으로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이거 계속할 거야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동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선희가 부엌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좋아. 그럼 우리 규칙을 정하자. 이런 건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펜 뚜껑을 열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이 바로 그들 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양평의 별장에서 돌아온 후 은희와 종수의 집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처럼 느껴졌던 두 사람의 관계에 따스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종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은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은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다녀올게. 은희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결혼 초 이후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침 인사였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종수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희는 저도 모르게 붉어진 뺨을 감쌌다. 심장이 소녀처럼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종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오는 길에 샀어. 당신 좋아하는 팥빵이야. 무심하게 식탁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았지만 그 안에는 은희가 좋아하는 빵집의 팥빵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돕기까지 했다. 뭐 도와줄 것도 없어. 아니 괜찮아요. 다 끝나가는데?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좁은 개수대 앞에 나란히 서서 함께 그릇을 닦았다. 서로의 팔이 스칠 때마다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전류가 흘렀다. 그날 밤 종수는 은희의 방문을 두드렸다. 별장에서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밤은 오랜만에 서로의 천으로 채워졌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서로를 다시 확인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변한 것은 종수뿐만이 아니었다. 은희 역시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칙칙한 색깔의 옷들 대신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잊고 지냈던 화장품을 찾아 옅게나마 화장을 했다.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입술 연지를 칠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희와의 전화통화는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은희야, 우리 부부 완전 신혼 같아. 상철 씨가 매일 안아준다니까. 우리도 그래. 종수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 달라졌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희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은희도 함께 웃었다. 잘못된 시작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놀랍도록 긍정적이었다. 다음 만남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다려져. 은희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평화 아래 새로운 불안의 그림자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딸 하윤 28세이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딸은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본가에 들러 부모님과 식사를 하곤 했다. 엄마, 이 블라우스 새로 사셨어요? 색깔 되게 화사하네. 저녁 식사를 하던 하윤이 은희의 옷을 보며 물었다. 그냥 백화점 갔다가 눈에 띄길래. 은희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향수도 바꾸셨네요. 향이 되게 좋다. 엄마한테서 이런 향 나는 거 저 처음 봐요. 예리한 딸의 질문에 은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애써 태어난 척 밥을 먹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하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다. 늘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식사가 끝나자 먼저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빠가 웬일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윤의 농담 섞인 말에 종수는 헛기침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희에게 물었다. 엄마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뭐가 좋으면 됐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은희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이 위태로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날 밤 하윤이 돌아간 후 은희는 잠든 종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 이 평화는 진짜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을 앞둔 고요함일까?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선희의 이름이 떴다. 은희야, 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무슨 생각? 잠시 후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만남 때는 우리 방에 큰 거울을 하나 놓아보는 건 어때? 선희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은희는 숨을 멈췄다. 거울. 그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위험하고도 짜릿한 상상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한번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희의 제안은 은희의 마음속에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거울. 그 단어 하나가 품고 있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상상에 며칠 밤낮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너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극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선희 씨가 이번엔 방에 큰 거울을 놓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설거지를 하던 종수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좋아.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의 대답에서 은희는 더 이상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 역시 이 위험한 유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의 날, 차를 타고 양평으로 가는 동안 첫 만남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대신 말없이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은밀한 기대감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다. 종수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떨려네. 근데 나쁜 떨림은 아니에요. 나도 그래. 별장에 도착하자 선희가 화사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첫 만남 때의 어색함과 긴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이 만남을 얼마나 고대해 왔는지가 느껴졌다. 어서 와, 준비 다 됐어. 선의를 따라 2층 방으로 올라간 순간 은희와 종수는 저도 모르게 짧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바뀌어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을 만큼 거대한 거울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심지어 침대 2개를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우와, 진짜 설치했네. 종수의 말에 선희가 거울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번엔 좀 더 솔직해지고 싶어서. 이번에는 준비 시간도 짧았다. 네 사람은 마치 익숙한 의식을 치르듯 각자 샤워를 마치고 망설임 없이 각자의 침대로 향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직 목적만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종수가 은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이번엔 좀 더 편하게 하자.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방 안에 불이 꺼지고 간접 조명만이 4사람의 그림자를 비췄다. 시작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보다 더 강렬한 자극이 그들을 덮쳤다. 바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옆 침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거울 속에 아른거렸다. 여보, 보여요. 은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종수가 거칠어진 숨소리로 대답했다. 응? 나도 보여. 거울을 통해 보이는 옆 침대의 움직임. 그 시각적인 자극은 청각적인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은희는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들의 모습 또한 거울에 비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흥분을 안겨주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듯한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모두가 거울 속 세상에 빠져들던 그때였다. 은하이는 무심코 거울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상철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상철 역시 거울을 통해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짙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은희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금 마주친 그 눈빛이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서로 배우자에게만 집중한다는 첫 번째 규칙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혼란을 눈치채지 못한 종수는 더욱 거칠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 역시 거울에 비친 선희의 관능적인 모습에 자극받은 것이 분명했다.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나 미치겠어. 종수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잔뜩 쉬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옆 침대의 모습, 현실과 허상이 뒤섞이며 4사람의 이성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켰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4사람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렬했던 것 같아. 상철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맞아요. 거울 때문인가 봐. 종수도 동의했다. 선희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익숙해지는 것 같아. 다음엔 뭘 해볼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은희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울 속에서 마주쳤던 상철의 뜨거운 눈빛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흥분이 가라앉자 기묘한 불안감이 은희를 엄습했다.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종수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김선희 씨, 오늘 유독 매력적이더라. 악에 없는 그저 감상평 같은 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은희의 가슴에 얼음 쏜 것처럼 날아와 박혔다. 남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은희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위험한 게임의 목적지가 어디일지 처음으로 끔찍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3번째, 4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네 사람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선희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다른 세 사람은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마치 가파른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그들의 유인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 회복이라는 초심을 떠올리지 않았다. 오직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좇는 중독자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상에서도 네 사람은 부쩍 자주 만났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사이좋은 중년 부부 동반 모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는 네 사람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비밀은 기묘한 유대감과 공범의식을 만들어냈다. 서로 눈빛만 스쳐도 어젯밤의 뜨거웠던 열기를 떠올리며 은밀하게 미소 짓곤 했다. 5번째 만남이 끝난 후였다. 별장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선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얘기 들었어. 강남에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엄청 고급스러운 살롱이 있대. 살롱 상철이 되물었다. 그냥 술만 마시는 곳이 아니야.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파트너를 바꿔서 춤도 추고 대화도 나누는 곳이래. 우리 구경만 한번 가볼까? 구경만.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그들을 위험한 경계 너머로 이끌었던 마법의 단어였다. 종수와 상철의 눈빛이 흔들렸고 은희에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배우자를 바꾼다는 그들이 정한 첫 번째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우리가 정한 규칙이랑은 다르지.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선희는 교묘하게 그녀를 설득했다.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 구경만 하는 거지.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야. 안심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결국 호기심은 불안감을 이겼다. 아니, 어쩌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런 세상을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약속한 토요일 밤, 네 사람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빌딩 앞에 섰다. 간판도 없는 평범한 건물이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엄격한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그들은 각자 화려한 베네치아 가면을 하나씩 골라 썼다. 가면을 쓰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고은이 박종수라는 이름과 얼굴이 사라지고 익명의 존재가 되는 느낌. 가면 뒤에 숨자 죄책감과 도덕적 잣대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묵직한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은은한 조명, 감미로운 재즈 선율, 고급스러운 벨벳 소파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생각했던 퇴폐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류층의 비밀 파티 같은 공간이었다. 사람들도 모두 평범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과 말투에서는 여유가 넘쳤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종수가 속삭였다. 네 사람은 구석진 소파에 자리를 잡고 어색하게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주변을 둘러보자 이미 몇몇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바꿔 춤을 추거나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자가 춤을 추다 말고 은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잠시 한 곡 추시겠습니까? 마담 은희는 당황해서 굳어버렸다. 어쩔 줄 몰라 종수를 쳐다보았지만 종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선희가 옆에서 팔꿈치로 은희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괜찮아, 춤만 추는 건데 뭐 어때? 여기 규칙이야. 은희는 마지못해 남자의 손을 잡고 플로어로 나갔다. 남자의 리드는 아주 부드럽고 노련했다. 그는 은희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늘 처음 오셨나 봅니다. 가면 뒤에 눈빛이 무척 긴장되어 있군요. 티. 나나요? 아름다운 분이라 더 눈에 띕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듣는 칭찬. 그것은 남편에게서는 수십 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은희의 얼굴이 가면 아래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춤을 추며 무심코 소파 쪽을 바라보았다. 선희는 이미 다른 남자와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종수는 어떤 중년 여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상철. 그는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홀로 소파에 앉아 이쪽을 정확히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거울 속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뜨거운 눈빛이었다. 음악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은희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때 이번에는 상철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은희는 망설였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은 낯선 남자의 손을 잡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홀린 듯 그의 손을 잡았다. 상철은 그녀를 플로어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이 은희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은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남편이 아닌 친구의 남편, 그 금지된 관계가 주는 짜릿한 긴장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많이 놀라셨죠? 상철이 나직하게 물었다. 네, 조금요. 은혜일 씨, 아니 지연 씨. 그가 실수인 척 은희의 본명을 불렀다. 이곳에서는 모두 가명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당신, 오늘 유독 아름답습니다. 그의 입술이 은희의 귓가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웠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히자 은희는 등줄기가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살롱에서의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경험이 모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상철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은희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누님, 오늘 밤 잠 못 주무시겠네요?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잠 못 이룰 것이라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암시였다.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세차게 뛰는 심장을 감춘 채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위험한 씨앗이 이제 막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면무도회에서의 하룻밤은 네 사람의 관계에 덮여있던 마지막 얇은 막마저 걷어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욕망을 애써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은밀한 눈빛과 스치듯 지나가는 손길뼈가 있는 농담 속에 아슬아슬한 유혹의 언어가 오고 갔다. 6번째 만남을 위해 별장에 모인 날, 그 위태로운 긴장감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녁 식사를 위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선희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인 듯 자연스럽게 종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평소에는 늘 각자 자기 배우자 옆에 앉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오늘은 그 규칙이 깨졌다. 종수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종수 씨 생각하면서 특별히 힘 좀 썼어요. 선희는 자신이 만든 갈비찜의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집어 종수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밥그릇 가장자리를 스치는 아주 짧고 무의미해 보이는 접촉.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모습을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은희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질투였다. 명백하고 선명한 질투.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그런 다정한 챙김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불쾌했다. 하지만 정작 남편 종수는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선희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때 은희의 옆에 앉아있던 상철이 와인병을 들었다. 누님 잔이 비었네요. 제가 한 잔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희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오늘 바르신 향수? 사람을 아주 취하게 만드는 향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와인보다 더 진하고 깊었다.
와인을 따르던 그의 손이 실수로 은희의 손등을 스쳤다. 스쳤다기보다는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은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지만 그의 손길이 남긴 뜨거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을 종수는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수작을 거는 친구의 모습과 그런 친구의 수작에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소유욕과 분노의 감정이 스쳤다. 식사가 끝나고 종수와 상철은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테라스로 나갔다. 거실에는 은희와 선희 두 여자만 남았다. 선혜인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싸늘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재밌네. 뭐가 우리 남편 당신한테 아주 푹 빠진 것 같던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걸. 선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은희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이야. 친절. 선희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친절로 보여 당신 남편도 만만치 않던데 내가 반찬 좀 집어줬다고 아주 입이 귀에 걸리려고 하더라. 평생 누가 챙겨준 적이 없었나 봐.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떠보거나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남편을 탐하는 욕망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내 남편이 나한테 관심 있는 건 괜찮고 내 남편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건 안 괜찮다. 뭐 그런 거야. 은희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이 게임을 시작한 것은 너였지만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경고였다. 선희는 대답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뿐 그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여자들만의 전쟁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2층 침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칸막이가 없는 거울 속 세상. 네 사람은 각자 배우자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종수는 은희의 몸을 더듬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거울 너머 선혜의 관능적인 몸짓을 좇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애정이 없었다. 그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과 자신의 아내를 탐하는 남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배설 행위에 가까웠다. 은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종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자신을 부드럽게 리드하던 상철의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지금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가 종수가 아닌 상철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아, 자신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종수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상상 속의 상철 때문에 나온 소리였다. 그 순간 은희는 스스로에게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이 짓을 멈출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 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농담을 던지거나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욕망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끈적한 불쾌감과 깊은 공허함 뿐이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골마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위태로워졌다. 서로를 향한 욕망과 질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누구도 먼저 이 위험한 유희를 멈추자고 말하지 못했다. 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파국이라는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7번째 만남을 앞두고 선희는 또다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번엔 우리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아예 치워버리는 건 어때?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은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울을 통해 훔쳐보는 것과 아무런 장애물 없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더 이상 각자의 배우자에게 집중한다는 최소한의 규칙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금단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마지막 선을 넘었을 때의 쾌감이 어떨지에 대한 끔찍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종수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약속의 날,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전의 설렘이나 기대감은 없었다. 오직 비장함과 불길한 예감만이 가득했다. 2층 침실. 네 사람은 말없이 두 침대 사이에 놓여 있던 반투명한 칸막이를 함께 들어 옆으로 치웠다. 칸막이가 사라지자 두 개의 침대는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전히 한 공간에 놓였다. 손만 뻗으면 옆 침대의 천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의식이 추가되었다. 선희는 어디선가 위스키와 얼음을 가져왔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한 잔씩만 하자. 긴장도 풀고 좀 더 솔직해지기 위해서 네 사람은 침대에 걸터 앉아 독한 위스키를 한 잔씩 마셨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불이 꺼지고 간접 조명만이 네 개의 뒤엉킨 그림자를 벽에 비쳤다.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들렸다. 칸막이라는 최소한의 경계가 사라지자 부끄러움은 오히려 무뎌지고 원초적인 감각만이 날뛰기 시작했다. 은희애인은 종수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옆 침대로 향했다. 상철의 단단한 어깨에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의 근육, 선희의 쾌락에 찬 표정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다. 종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의 노골적으로 선희의 몸을 훑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은희를 향해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옆 침대에 가 있었다. 여보, 은희가 그를 불렀다. 응? 나만 봐요? 미안해. 종수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마저 옆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움직임은 포악해졌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 다른 수컷을 향한 경쟁심과 자신의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짐승의 몸부림에 가까웠다. 옆 침대의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선희는 전혀 참지 않고 교성을 질러댔고 상철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소리와 몸짓에 반응하며 점점 더 깊은 흥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오직 본능만이 남아 네 사람을 지배했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 종수가 은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쾌락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선희야. 그 이름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격렬하게 움직이던 네 개의 몸이 동시에 돌처럼 굳었다. 옆 침대의 상철과 선희의 그리고 종수의 품에 안겨있던 은희도. 은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내 남편이 내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가장 절정의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종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그의 입술이 필사적으로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은희의 몸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 무시당했던 세월의 서름, 그리고 방금 느낀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박종수의 뺨을 향해 온 힘을 실어 손을 휘둘렀다. 짝 고요한 방 안을 찢는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마치 천둥 소리처럼 네 사람의 고막을 후려쳤다. 종수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그의 뺨에는 순식간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네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다. 종수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준 채 충격에 빠진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분노로 온몸을 떠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은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둠 속 네 사람은 각자의 침대 위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도 불을 켤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저 종수의 거친 숨소리와 은희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그날 밤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별장에서 돌아온 뒤 은희와 종수는 서로에게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집안의 모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죄악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선희에게서도 상철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네 사람을 묶고 있던 위태롭고 뜨거웠던 끈은 짝겨 소리와 함께 처참하게 끊어져 버렸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욕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닿을 수 없게 되자 금지된 상상은 더욱 집요하게 그들을 파고들었다. 은희는 밤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철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뜨거운 눈빛을 떠올렸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종수 역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의 공허한 눈빛 속에서 은희는 선희를 향한 갈증을 읽을 수 있었다. 지옥 같던 한 달이 끝날 무렵 선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문자는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다시 모인 별장의 거실. 네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누구의 얼굴에도 웃음기는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사과에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아니요, 종수 씨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들 선을 넘고 있었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선희가 결심한 듯 네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종수 씨 생각만 했어요. 미칠 것 같았다고요. 이대로는 못 끝내겠어요. 그 위험한 고백에 이어 상철이 은희를 향해 말했다. 저도 솔직히 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욕망은 독버섯처럼 그들의 이성을 모두 잠식해버렸다. 우리 그냥 딱 한 번만. 선희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규칙 깨는 거 딱 한 번만 해봐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궁금증도 미련도 다 풀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끝내는 거야.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 이성을 마비시킬 알코올이 필요했다. 그들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말없이 술잔을 채우고 비우고 또 채웠다. 취기가 오르자 마지막 남은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희미해졌다. 비틀거리며 올라간 2층 침실. 네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선희가 종수의 손을 잡았다. 상철은 은혜의 어깨를 감쌌다. 은혜야 미안해. 근데 나 오늘 딱 하루만 종수 씨랑 같이 있고 싶어. 민노 씨 괜찮으시다면 제 아내와 저는 지연 씨와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지은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오늘 딱 한 번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마지막 변명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종수와 선희가 한쪽 침대로 은희와 상철이 반대편 침대로 향했다. 불이 꺼지고 은희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상철의 몸은 종수보다 더 넓고 단단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떨고 계시네요.
무서우세요. 천천히 할게요. 그는 은희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름답다고 속삭였다. 결혼 생활 내내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낯선 남자의 다정함에 은희는 수치심과 함께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희 씨, 피부가 정말 비단결 같네요. 종수 씨, 손이 정말 따뜻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음탕한 대화. 그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은희의 가슴에 박혔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 역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신음하고 있었다. 모순된 상황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상처를 주는 낯선 쾌감에 몸부림치면서도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친구의 교성 소리에 영혼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이것은 쾌락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잔인한 고문이었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네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서 뒤엉켰다. 더 이상 누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찾아온 것은 만족감이 아닌 끔찍한 공허와 자기 혐오뿐이었다. 정적이 흐르던 방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선희였다. 엉?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마치 술에서 깨어나 자신이 저지른 짓을 깨달은 사람처럼. 내가 미쳤어. 우린 짐승이야. 그녀의 울음소리는 다른 세 사람의 이성을 되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종수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었고 상철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은희는 몸을 일으켜 앉았지만 다리가 풀려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그때 울부짖던 선희가 갑자기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저녁에 먹다 남은 음식을 담아온 반찬통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라는 듯 옆에 누워있는 종수를 향해 그것을 집어던졌다. 철퍽 차가운 김치 국물이 종수의 얼굴과 상반신에 튀었다. 시뻘건 고춧가루와 배추잎이 그의 얼굴에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희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끔찍하고 비참했다. 우리 다 끝났어. 전부 다. 선희는 절규하며 방을 뛰쳐나갔다. 종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김치 국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상철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은희는 그 지옥도를 보며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위험한 게임은 가장 추악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별장에서 도망치듯 돌아온 후 은희와 종수의 집은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대했다. 숨소리 하나 발걸음 소리 하나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유리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이혼.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만이 맴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애증이 그들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있었다. 이 숨 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딸 하윤이었다. 주말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하윤은 썰렁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한 집안 분위기에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아빠, 두 분 대체 왜 이러세요? 거실 소파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부모를 보며 하윤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지난번부터 이상하다 했어. 두 분 싸우셨어요?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이건 꼭 남보다 못한 사이 같아요. 이 집 사람 사는 집 맞아요.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은희와 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 곧 결혼할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웃으면서 그분들을 뵈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제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냐고요? 딸의 울음 섞인 절규는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날 밤 하윤이 돌아간 후 종수가 처음으로 은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이 흘렀다. 어떤 말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종수였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겁게 갈라져 나왔다. 내가 당신을 여자로 대접하지 않았어.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당신이 외로운지 힘든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봐 주지 않았어. 미안하다, 정말.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희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도 미안해요. 은희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당신한테 무관심했어요.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헤아려 주지 못했어요. 당신이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을 원망만 했어요. 한번 터져나온 고백은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서로에게 쌓아왔던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선을 넘었던 그 밤의 이야기도 피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최상철 씨한테 설렜어요. 그 사람이 해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한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라서 바보처럼 흔들렸어요. 나는 김선희 씨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 부러웠어. 늘 주눅 들어있는 당신과는 다른 모습에 나쁜 마음을 품었어. 내가 쓰레기 같은 놈이야. 모든 것을 털어놓자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연민과 이해의 감정이 차올랐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 이혼해야겠지. 종수가 힘겹게 물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이 지옥 같은 기억이 사라질까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종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한 척, 가부장적인 척 살아왔던 한 남자가 평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퇴직당하고 나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당신 볼 낯도 없고 내가 너무 못나서 너무 한심해서.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만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너무 어리석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미움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길었던 외로움을 위로하는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은희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선희 역시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은희야.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어. 아니야 선희야. 나도 너한테 상처 줬어. 우리 정말 큰 벌을 받은 거야.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만나 이 지독했던 관계를 제대로 끝내기로 약속했다. 주말 오후 네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 다시 모였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했다. 저희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요. 종수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면서 상철도 선희의 어깨를 감쌌다. 이 모임은 오늘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는 평범한 친구로만 지냅시다. 은희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카페를 나오며 종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이제 그들은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왔다. 은희와 종수의 삶에도 거짓말처럼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돈을 합쳐 동네 한적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간판에는 의지가 직접 쓴 정갈한 글씨체로 다시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혹독한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인생의 봄이라는 의미였다.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원두를 볶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맡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마주보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종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향긋한 드립 커피를 내려 은희에게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 사장님 유독 예쁘시네. 무심한 척 건네는 그의 칭찬에 은희는 소녀처럼 뺨을 붉히곤 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은희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다정한 동반자이자 무거운 짐을 먼저 들어주는 든든한 동업자였다. 은희 역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속으로 원망을 사귀지 않았다. 여보,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 당신 허리 아픈데 무거운 거 들지 말랬잖아요. 이리 줘요.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것.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선희와 상철 부부였다. 어머, 어서 와요. 은희가 화난만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선희와 상철의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최근 몇 달간 미뤄하시던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이야, 카페 분위기 정말 좋다. 지연이 너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 선희가 카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가 커피는 공짜로 드릴게. 종수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네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때는 금지된 욕망으로 서로를 탐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어색함이나 불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오랜 상처를 함께 겪어낸 전우처럼 혹은 인생의 쓴맛을 함께 본 늙은 친구처럼 제 서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여행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대화에는 더 이상 위선도 질투도 유혹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만이 오고 갔다. 선희 부부가 돌아간 후 카페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저녁 노을이 붉게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은희와 종수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1년 전 생각나요? 은희가 나직이 물었다. 종수는 대답 대신 가만히 은희의 손을 잡았다. 후회해요 글쎄. 복잡하네. 은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우리 정말 위험했잖아요.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고. 맞아. 하지만 동시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도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서로에게 없는 사람처럼. 종수가 은희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손에는 지난 6개월간 커피 머신을 만지며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손이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 진짜 소중한 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 소통하고 배려하면 됐는데 우린 그걸 안 했던 거고요. 이제는 하잖아. 매일? 네. 고마워요, 여보. 나도 고마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종수가 걸음을 멈추고 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에 둘러져 있던 낡은 카디건을 여며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은희야.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 사랑해.
진짜로? 오랜만에 듣는 고백이었지만 은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종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은희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키스는 아니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과 수많은 상처를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따뜻하고 진실된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날들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늦은 밤 거리는 고요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